요번 학기에는 그 융 기본 저작집 7권 상징과 리비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지금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그 처음에 나와 있죠. 1912년도에 리비도의 변환과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간한 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1912년 같은 해에 조금 보완해서 다시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1950년대에 대폭 보완되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책은 그 융이 출간한 그 책의 전반부 7권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8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번역된 그 책은 7권, 8권 이렇게 이제 두 권으로 나뉘어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그 전반부 7권을 가지고 하는데 자, 1912년, 1950년 어떻게 보완이 되었을까 조금 이제 보려면 우리 책의 맨 뒤에 보시면은요, 뒤쪽에 그 융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은 염도 쫙 나와 있고 295페이지거든요. 295페이지 보시면은 1912년 때의 융의 나이가 옆에 있죠. 37세네요. 37세에 리비도의 변환과 새 상징이라는 그 제목으로 발표되었다라고 이제 쓰여 있고 이 시기에 프로이트와의 견해 차이 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융의 나이 37세 때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그 프로이트하고 이제 프로이트랑 무의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거의 뭐 결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정표 같은 저서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폭 보완되었던 195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300페이지에 있네요. 1950년도면요, 융의 나이 75세입니다. 75세에 이거를 많이 보완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다. 거의 30년 넘게 이제 가지고 있다가 보완된 거죠. 그리고 이 책은 그 미국 여성 프랑크 밀러라는 여성의 환상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밀러는 이제 가명이고요. 그 여성이 정신분열병을 이제 앓게 되는데요. 그 정신분열병이 드러나기 이전에 가족들하고 유럽 여행을 가게 돼요. 그때 썼던 시라던가 환상이라던가 그런 내용들을 분석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발병을 한 거지만 발병하기 이전에 잠복기가 있었겠죠. 그 병이. 그러니까 그러한 거하고 관련된 이제 그녀의 환상을 분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 프랑크 밀러는 융의 직접적인 내담자는 아니었죠. 그 같은 동료의 내담자였고 그 동료가 이제 그 발표한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녀의 환상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내담자가 아닌 상태에서 그녀의 글만 가지고 그 분석을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난 거죠. 그녀하고의 어떤 그 개인의 이야기는 전혀 모른 채 단지 그 기록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 배제되고 그렇다면 그녀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과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분석해 들어갔는가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보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개인적 차원이다. 그러면은 개인이 경험한 무의식이겠죠. 그리고 집단적인 차원이다. 그러면 개인의 경험을 초월한 그러나 그 모든 인류의 경험이 다 축적되어 있는 그 토대를 가지고 이 개인의 사례를 본 겁니다. 이 말은 개인의 경험을 벗어났지만 개인은 그러한 토대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의식은 그러한 무의식 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프로이트는 개인적 차원에서만 보았던 그 무의식에 대한 것과 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결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결정적인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동기는 프로이트의 리비도 개념으로 정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다. 자, 여기서 리비도라는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입니다. 정신 에너지. 정신 에너지인데, 프로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전체인 그 이론 사상이 바로 성욕 중심설이죠. 모든 것을 이제 성적인 것으로 환원해서 해석하는 그것을 굉장히 신봉하다시피 가지고 있던 이론이었고, 그 이론을 융에게도 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그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융에게 있어서 이 리비도 개념은 다른 거였습니다. 프로이트에게 리비도가 이제 성적 에너지라면 융에게는 그것을 포함한 정신 에너지다. 프로이트에게 이제 무의식은 바로 개인적 차원에서만 보기 때문에 개인 무의식까지만 있다면 융에게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이렇게 이제 무의식이 확장이 되는 거죠. 전체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것. 자, 이런 비판에서 이제 비롯된다. 융에게 있어서 리비도는 성욕 중심설이 아닌 정신적 에너지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이 책은 프로이트와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정표 같은 저서가 되었다. 라고 이제 전반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챕터 보시면은요. 그렇게 이 책은 두 갈래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이정표가 되었다. 불완전한 미완의 자기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내 생의 프로그램이 되었다. 말하자면 탈고를 하자마자 나는 신화를 품고 사는 것 혹은 그런 것을 품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신화는 어느 교부가 말한 대로 어디에서나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화를 품지 않은 채 혹은 그런 것의 바깥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외가 된다. 정말이지 과거와도 관계 맺지 못하고 선조들의 삶과도 관계를 맺지 못하며 또한 현재의 인간 사회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는 그야말로 뿌리를 잃은 사람이다. 네, 여기서 융이 신화를 품고 산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신화를 품고 산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저는 이게 아이들하고 놀이식으로 그거를 반영해 보았더니 이 아이의 그 관계성이 훨씬 더 나아지는 듯한 음, 예, 그런 이야기가 통용되지 않았다가 상담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통용되고 수용되는 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 아이가 좀 달라지는 걸 느껴서 오늘 제가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신화를 품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발현하냐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딱 떠오르는 거는 그거 같아요.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음, 이렇게만 믿고 사는 것보다는 1 더하기 1을 하면은 2도 되고 3도 되지. 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꿈을 품고 산다는 거, 꿈을 향해서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하면서 이제 나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룬다는 거는 앞으로의 희망적인 거잖아요. 목표도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성취를 향해서 나갈 때, 그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때는 그게 뭐 상상이 되기도 하고 환상적인 그런 그 뭐 기와짓는다고 하듯이 그런 그 순간도 있을 테고 그것이 바로 그 자기 나름의 신화를 만들어가는 신화를 품고 사는 그런 것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근데 저는 그냥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냥 문득 든 생각은 그냥 무의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 변화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아는 거, 깨닫게 되는 것, 좀 그런 것 같은? 글쎄, 뭐라고 좀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뭐 꿈을 꾸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러면은 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체감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지금 살짝 좀 들었어요. 주로 이 환상의 발현은 어린아이들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전래동화 굉장히 많이 읽어줬거든요. 거기 보면 항상 괴물이나 호랑이나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굉장히 환상의 스토리가 주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제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은 그 눈동자는 다른 곳을 향해 있어요. 보면 굉장히 그 속에서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에서 굉장히 통쾌함도 느끼기도 하고 약간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여러 다양한 감정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무의식이라는 거는 모르겠었겠지만 그런 환상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내부 안에서 뭔가 통쾌하게 해소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막연한 두려움도 올라왔을 거고 그런 불안도 같이 올라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화를 하나쯤 그렇게 신화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순수하게 마음 안에 두고 있다면 언제 어디든 내가 힘들 때 환상은 정말 말 그대로 환상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스토리를 구성해낼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또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꿈속에서 무의식의 발현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속을 통해서 좀 더 뭔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삶이 조금 더 이렇게 창조적으로 발현이 된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쭉 이제 들어봤는데, 융도 그러죠. 내가 신화를 품고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뭘 어떻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건지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 또 그 답도 찾지 못했다라는 말도 하면서 어렴풋이 느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정도죠. 김지원 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나를 안내하고 이끄는 것 같은 느낌? 그러한 느낌도 같이 있게 되고, 어, 이러한 것들을 이 안에서 사는 삶과 이 밖에서 사는 삶의 차이는 굉장히 극명하게 갈라진다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그 신화라는 게 뭘까? 내 삶에서. 이건 하나의 어떤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어떤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면서 이러한 것을 놓고 산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뿌리를 잃고 사는 삶이다. 식물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뿌리를 잃은 식물은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뿌리와 연결된 삶을 융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뿌리를 집단 무의식 차원의 원형의 세계, 그 세계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융이 말하는 신화적 삶이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신화의 바깥에 놓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인데 신화 안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인데 내가 그 바깥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신화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비록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삶을 이끈 신화를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우린 모르죠. 기쁨 가운데서 그래 성취야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고통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것. 그렇게 찾아오죠. 그래서 인기가 없는 학문입니다. 분석심리학이. 표가 안 나요. 표가. 이 책은 미군 같은 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밀러의 글을 가지고 그 글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밀러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나왔어. 이게 아니라 밀러가 표현해낸 것들, 표상들, 이러한 것들은 밀러만의 어떤 경험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꿈이 그렇듯이 저 인류가 누구에게나 다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류의 모든 삶의 형태, 거기에서 이 밀러의 개인적인 경험이 표현해낸 것과 그 근거로 연결시키는 이러한 작업들, 이게 이제 확충 작업인데, 이러한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다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이 책은 거의 미군 같은 책이다, 미로 같은 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정신이 지닌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정신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신화적 삶 얘기하면서 무언가 이끌림, 내 삶이 무언가로부터 이끌리는 것 같은, 이거는 말하자면 내 의지와 상관없는 나를 초월해 있는 어떤 주체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신의 자율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적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토대 위에 다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랑 연결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신화학적 상들이 저절로 서로 일치된 가운데 광활한 지구 곳곳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 항상 다시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에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해요, 융이. 이 네 번째 줄 보시면 개인적 갈등, 즉 근친상 간의 환상. 내가 근친상 간에 대한 환상이 있을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그거를 오이디푸스하고 연결을 했죠. 그러니까 신화랑 연결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친상 간의 역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융은 좀 다르게 이렇게 풀어내 줬는데 이런 근친상간에 대한 환상을 신화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이 신화 오이디푸스만의 개인적인 어떤 그 신화적 인물에서만 개인의 경험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경험으로 확장시킨 거죠. 이러한 역동이 있다라는 게 그렇게 이제 연결시킨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22페이지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시야의 확장은 그 자체로 어떤 계시와도 같다. 어, 어머니가 아들의 삶 전체를 파괴하고 비극적이리만큼 혼란시키는 소모적이고도 무의식적인 열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시 우리는 알지 못했다. 당연히 오늘날까지도 도대체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어머니가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지만 그것이 자식을 망치는 열정이었다라는 걸 누가 감히 짐작이나 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너무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흔하게 있으면서 바로 이제 밑에 이제 특수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더 강하게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 흔하게 있다라는 말에서는 심적으로 그렇게 드러났다면 이 니농드 랑클로와 그녀의 아들의 관계가 들면서 이렇게 특수한 현상으로 드러난 병리학적 현상으로 감지되는 희귀한 사례 이제 이런 것들은 아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막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되게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 생생한 인상을 전달해 주기 힘들다. 그냥 일상적인 사람의 삶 모습 같지가 않으니까요. 그렇게 힘들죠.
그런데 이거를 심적으로 보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그것이 심적으로는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나 프로이트가 제시한 길을 따라가 보면 실제적인 근친상간을 강행하기에는 미약하지만 실제 어떻게 그 행동을 하겠습니까? 엄청난 정도의 심적 장애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함을 생생히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신화나 민담에서는 실제로 어머니가 뭐 아들을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거세해버리는 뭐 다리를 자르고 어디를 잘라버리고 하는 이제 그런 환상적인 내용들로 이야기들로 이렇게 있지만 심적인 현상으로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심적 장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심적 장애를 내가 인식을 하게 됐을 경우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이런 거랑 똑같아. 너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 분석가는 내담자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그 말을 하면은 결별입니다. 결별. 아주 치부를 건드리기 때문에 결별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자신이 인식을 하게 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정도. 나랑 전혀 상관없으면 아예 못 알아듣거나 별 감흥 없이 지나갈 테지만 나에게 분명히 그 점이 있고 그게 건드려졌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나한테 인식이라는 것이 올라왔을 때 두 가지 경우. 하나는 저항하는 것. 완전한 저항으로 인식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때, 보려고 할 때, 이때는 그 인식이 객관화된다라는 거죠. 객관적 인식과 감정적인 가치 평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시대를 고대 그리스 시대와 분리시키는 저 심연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용되어질 때, 내가 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왜 그런 행동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아주 협소한 이해에서 이제 집단 무의식 차원으로 전 인류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 토대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죠. 내가 순간 열등함에서 고귀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해되어지는 순간이고요. 그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